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현실화되는 노후 파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참 빨리 늘고 있죠. 왼쪽에는 한국의 평균 수명 추이입니다. 70년에 65.5세였던 평균 수명, 여자 수명이죠. 더 긴 게 여자가 더 오래 살아요. 아래쪽은 남자예요. 10년 후에는 5살이 많아졌고 또 10년 후에 또 5살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평균 수명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뭐 80세까지 너끈하게 사시고 60년대 태어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0살까지는 너끈하게 살 것 같고 또 젊은 분들은 더 오래 살 것 같고 그래요. 이쪽은 미국이에요. 특이하게도 주마다 평균 수명이 틀리네요. 방사능 수치가 틀린지 뭐 기후가 틀린지 모르겠지만 이쪽이 버지니아주 뭐 네이셔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높은 게 캘리포니아 리빙 스테이트. 그다음에 요 아래에서 두 번째가 노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맨 아래가 테네시.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메릴랜드. 그죠? 주별로 수명이 많이 달라요. 사는 장소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어디에 살든지 간에 수명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오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근데 이 장수,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냐, 좋은 일이냐, 거기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주는 게 이제 지난달에 제가 읽은 책 노후 파산입니다. 장수를 악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일본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죠. NHK에서 2014년 9월 달에 이제 나이 들어서 파산하는 사람들을 취재를 하는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죠.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이 일본 사람들 하면 이 규칙을 굉장히 잘 지키고 하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할 때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굉장히 탄탄하게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노후가 되니까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예를 직접 기자가 찾아가서 이제 하나씩 이제 이렇게 취재를 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방영한 거예요. 그래서 노후가 돼서 생활 보호를 받을 정도로 경제 사정이 굉장히 나빠지는 이런 경우를 이제 노후 파산, 경제적인 측면을 해서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왜?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어떤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죠. 이걸 알고 미리 시간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삶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정도를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물론 노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는 사람도 많고 여기서 다룬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후생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민연금하고 좀 다른가 봐요. 뭐 그런 연금을 그냥 충분히 들여서 노후에도 평생 염려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실제 살아보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점이 있어요. 몇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길게 살아요. 이게 굉장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70살까지 살겠지 하고 예금을 모아놨어요. 70살까지 1년에 얼마씩 쓰면 이게 넉넉하게 살 거야 하고 해놨는데 수명이 80, 90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언제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은행에 잔고가 있지만 그걸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비를 최소로 줄이는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은행 잔고에 남아있는 예금을 얼마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써야 내가 죽을 때까지 쓸 수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길게 사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 국가의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이나 뭐 기타 퇴직연금 같은 게 다 과거의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뭔 문제가 있냐면 물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올라요. 물가가. 그러니까 이게 뭐 10억이 있으면 나중에 죽을 때까지 이게 어려움 없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지금 물가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얘기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내가 늙었을 때는 막상 지금의 물가와는 훨씬 다른 물가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나 연금은 이게 고정적인 거잖아요. 요즘같이 이자가 많지 않을 때는.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 예상과는 다르게 어려운 이런 일에 처하게 되고 또 뭐 이게 10억이나 20억 정도 이렇게 든든하게 노후자금을 마련해 놨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큰 질병이 생겨가지고 치료비로 많은 돈이 들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몸을 거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 거기는 돌봄 서비스라고 표현을 했던데 하여튼 뭐 도우미 서비스겠죠. 이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출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자금이 고갈돼서 이제 못 사는 경우.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부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경우에는 두 사람 따로따로 이제 연금이 나오니까 이걸 합치면 생활비는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뭐 이게 주거비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공공요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절반으로 줄잖아요. 그 다음에 부부가 같이 살면 한 사람이 아파서 거동을 못하면 이 옆 사람이 도우미 서비스를 해주면 되니까 별도의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이제 살다가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두 사람의 연금이 한 사람 걸로 줄고 한 사람이 뭐 주거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당을 해야 되고 또 몸이 아파서 운신을 못하면 별 수 없이 도우미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배우자가 죽으면서 바로 이제 아주 삶이 어려워지는 이런 경우들도 많았어요. 또 한 가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또 한 가지 우려가 있는 게 요즘에는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사무가 자동화되고 또 공장이 자동화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로봇가 등장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 빨리 실직을 해요.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일본은 특히나 생산시설이 중국으로 옮아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조기 실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40대 50대 되는 자녀들이 실직을 딱 하면 취업할 데가 없잖아요. 부모는 연금이 나오니까 부모한테 얹혀 사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유있게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노후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수명이 기대 밖으로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큰 위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최소한 100세까지는 살 각오를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상태로 10년마다 평균 수명이 5년씩 늘어난다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지금 예상하는 수명보다는 훨씬 더 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80세까지만 살아야지. 거기까지만 재정 준비를 해놓으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국민연금도 또는 뭐 퇴직연금도 그 이상을 지금 준비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상외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세요. 미국의 예인데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핵심 물가 지수,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가격하고 음식료 가격을 뺀 핵심 물가 지수가 여기 이제 이게 굵은 선이에요. 이게 평균 물가 지수죠. 근데 이 핵심 물가 지수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는 게 병원 입원비, 질병 치료비, 서비스비, 의약품비, 그 다음에 주택 임대료, 그 다음에 상하수도, 공공요금. 요거는 이 품목들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 물가를 가지고 생각을 해놨는데 한 20년 지나고 나면 물가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측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우려점이 에너지예요. 에너지. 과거에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국들이 경제개발이 낮았을 경우에는 에너지는 주로 선진국에서 썼죠. 그러나 중국, 인도 같은 신흥국들의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기 시작하자 이 원유 가격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치솟아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2014년부터 2016년 초까지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워낙 급격하게 침체하고 뭐 인도, 브라질, 러시아도 함께 침체해버리는 바람에 뭐 원유 수요나 석탄 수요가 줄어가지고 에너지 가격이 많이 싸졌어요. 그러나 이들 나라가 전부 다 경기가 좋아지면 원유 가격이 이렇게 치솟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석유, 석탄 사가지고 기다리시면 돼요. 왜? 인도, 중국 이런 나라들이야. 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가지고 공장 다니기 시작하면 뭐 집 짓는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공장 세우지, 집 짓지 하면 집에 들어가는 난방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에너지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생산이지,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산보다 훨씬 늘어나는 게, 많은 게 수요예요. 근데 이게 늘어난 건 그런데 만약에 20년, 30년 후에 내가 늙었을 때 에너지 가격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건 미리 대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다. 내가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수명보다 더 오래 산다. 이게 위험이고, 두 번째, 내가 지금을 기준으로 생각했던 물가가 시간이 지나가면 엄청나게 올라 있다. 세 번째,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하게 된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있다 보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거기다가 이제 자녀가 부모한테 얹혀 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노후에서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옛날 같으면 이게 뭐 부모에서 자식으로 계속 이렇게 변하지 않고 꾸준히 내려오는 사회이기 때문에 뭐 집 한 채에서 살다가 부모는 이제 거기에서 부모는 저기를 자녀들을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게 생업을 전수를 해주고 자녀들은 이제 배워서 이제 한 집에서 계속 사는 이런 상태가 이제 계속 됐었죠. 그리고 이제 그게 거의 호모 사피엔스가 생긴 이래로 뭐 변함없이 계속
기성세대는 자기가 살면서 얻은 지식들을 자녀한테 전수를 하고, 자녀는 그거를 또 평생에 대해서 벌쳐서 배워가지고 또 자녀한테 전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의 어떤 그 부모의 역할도 했지만 선생님의 역할을 하면서 그 권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20세기 말에 이게 확 뒤집어졌어요. 컴퓨터와 인터넷이 생기면서 지식이 부모에서 자식으로 흐르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 지구에 방향성 없이 움직여요.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는 이 지식이 자녀에서 부모한테로 이동해요. 야, 스마트폰 이거 어떻게 켜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모하고 자식의 세대는 단절이에요. 더 이상 옛날처럼 기대할 수가 없는 시대. 그래서 이 가족의 형태가 변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한 집에 다자녀 시대였는데, 그리고 부모가 이제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자녀가 부모를 봉양을 하는 이런 사회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회 구조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사회가 변하는 거죠. 또 하나, 고용 문제예요. 옛날에는 열심히 일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면 임금이 올라갔어요. 그러나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공장이 자동화되고 로봇이 생기면서 생산은 많이 해도 생산은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은 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지고 갈수록 직장이 빨리 그만두게 되고 고용이 불안해지고 임금이 오르지 않고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제 잘릴지 몰라요. 앞으로 그걸 10년을 지속할지 20년을 지속할지 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 세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자신의 앞가림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와요. 그리고 부모를 공양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된 구조들을 생각하면 앞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노후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얼마 전에 이렇게 인공지능하고 사람이 누가 이기나 게임을 하는 것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봤죠. 그랬더니 바둑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컴퓨터를 하더라도 이걸 계산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사람 중에서 머리를 가장 잘 쓰는 이세돌 사범을 5대 5번 해서 4번을 깨버릴 정도로 컴퓨터가 앞섰죠. 이세돌 구단도 대단히 참 노력했죠. 이게 바둑 5판 두고 몸무게가 7kg 빠졌으니까 사람 신체 중에서 머리가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얼마나 컴퓨터를 풀가동을 했는지 알만하죠. 바둑 5판에 몸무게 7kg 빠졌으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컴퓨터한테 안 돼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우리 삶을 바꾸게 될 텐데 어떻게 바꾸느냐 이래요. 2030년쯤 되면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47%가 사라져요. 왜? 로봇이 대신하니까. 10년 뒤에는 미국 근로자의 34%가 프리랜서로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직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식 세대가 상당히 문제가 돼요. 실제로 이런 직장이 사라지는 이런 현상은 20세기 말부터 급속하게 진행이 됐죠. 1990년대부터 이제 PC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무실에 하던 일들은
복사기 컴퓨터가 대신하면서 10사람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다 거뜬히 해내고, 뭐 주산 튕기던 사람들 다 없어지고, 주산학원 없어지고, 그죠? 여러분 어릴 때 뭐 이 주산학원 가서 많이 공부했잖아요. 근데 지금 주산학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이거는 노동 생산성이, 한 사람이 물건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이쪽은 실질 임금이에요. 옛날 같으면 생산을 많이 하면 임금이 같이 올랐어요. 20세기의 일이에요, 이게. 2000년이 되기 전에, 1998년이 되기 전에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면 임금을 더 많이 받았고,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임금이 점점 올라지면서 나중에 이제 직장에서 넉넉한 위치에 이렇게 이제 가게 됐는데, 컴퓨터와 인터넷과 무선통신 플러스 세계화가 진행이 된 이후부터는 물건이 많이 생산이 돼도 임금이 오르지 않아요. 요즘 평균 임금 상승률이 얼마인지 아시죠? 10% 넘지 않아요. 5% 안쪽이에요. 5% 안쪽이면 물가 상승률을 커버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대학 그 졸업하고 이 초봉을 받으면 그 초봉이 나중에 오르더라도 물가 상승률을 안 넘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할 때까지 그대로 구매력을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세계 20대 국가, G20 국가를 보더라도 생산성은 증가하지만 임금은 늘어나지 않는 이런 시대가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둘이 맞벌이를 열심히 해도 이게 넉넉하게 살기 어려운 이런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사람이 생산을 하는 거니까, 수작업으로 생산하니까 생산을 많이 하면 임금이 올랐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하던 일을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아니면 기계가 대신을 하니까 생산량이 많아져도 임금이 오를 여지가 없죠. 오히려 생산량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생산성이 증가를 하면 같은 생산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 없게 돼요. 10% 생산성 증가가 되면 100명 중에 10명이 쓸모가 없게 돼요. 10명 잘라야죠. 이게 다 IT, 정보기술, 무선통신 발달에 의해서 나온 현상이에요. 또 하나는 세계화죠. 왜?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국경이 일단은 상품이 이동하거나 근로자가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공장이 있는 돈이 이동할 때 국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국경에 막아서 이제 이동을 잘 못하게 놨는데, 세계화에서는 이런 거를 쉽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상품이 이동하기 쉬우니까 한국 제품하고 중국 제품하고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중국이 싸니까 한국이 비싸게 만드는 회사는 다 망하죠. 또 근로자들이 들어와요. 뭐 벵글라데시, 파키스탄, 뭐 태국 이런 근로자가 들어와가지고 한국 근로자하고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임금이 싸니까 당연히 임금이 내려가죠. 아니면 공장을 아예 방글라데시나 캄보디아나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옮겨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고용을 하는 수요가 줄어드니까 임금이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세계화하고 IT 발달에 의한 이런 결과로 계속해서 이 일자리는 줄어들고 임금 상승률은 낮아지고 또 고용은 불안해지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게 돼 있어요. 대신 빈부격차가 아니고 부가 집중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것을 만들면, 그죠? 새로운 것을 만들면 이 새로운 것은 물건 만드는 생산 비용을 낮추거나 아니면 보다 많은 생산을 하거나
노동력을 절감하거나 아니면 전에 없던 새로운 편리함을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로 편리하고 값싸고 여유 시간을 즐기는 삶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문명이 진보를 하게 되죠. 굉장히 좋은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이 파란색만 보면 이 혁신이라는 것은 정말로 좋은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낮은 생산 비용으로 만든다 그러면 기존에 높은 생산 비용을 들여서 만들던 사람들은 다 망한다 이 뜻이에요. 가난해지는 거죠. 또 높은 생산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기존에 낮은 생산량, 똑같은 물건을 조금 덜 만드는 이런 기업들은 역시 망한다. 노동력이 절감이 되면 여유가 생기지만 대신 임금이 하락하고 해고가 증가하고 취업난이 됩니다. 새로운 편리함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구식 다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탁 찍는 순간 사진관은 별 쓸모 없어지잖아. 사진관이. 또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는 순간 비디오 대여점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혁신이 만들어지면 편리하고 값싸게 살 수 있는 대신 일자리가 사라지고 내 부가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자기가 하던 돈 벌던 저기가 없어지는 거죠.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 하나는 굉장히 커지면서 돈을 벌어요.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지면서 이제 부를 거기다 집중을 시키고, 대신 그 기업에 의해서 일자리를 뺏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혁신이라고 하는 녀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는 한 곳으로 모이고 많은 사람들은 빈곤하게 돼요. 빈부격차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빈부격차,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이 생각을 잘못하게 만드는 그런 적이고, 부가 집중되고 빈곤이 확산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죠. 우리는 산업혁명 때 이런 경험을 했고, 1990년 이후에 나왔던 정보통신혁명에 의해서 우리 삶이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현상을 경험을 했어요. 이제 인공지능혁명이라는 엄청난 또 한 차례의 파도가 이제 우리를 덮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쓰나미죠. 이렇게 보면 쓰나미예요. 그래서 이런 미래가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특히 한국은 이런 노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 그러니까 고령화 수준이 높은 게 아니고, 제일 높은 게 아니고, 고령화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언제쯤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613만 명이던 65세 인구는 5년 후 800만 명인 15.7%가 되고, 15년 후 1270만 명 24.3%, 2050년에는 18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7%가 65세가 넘어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고령 사회가 이제 2026년쯤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그래요. 초고령 사회는 65세 인구가 7% 넘으면 고령, 14% 이상일 때 고령 사회, 20% 넘으면 초고령 사회 이렇게 분류하는데 아마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에
노인 빈곤율은 45.7% 정도 돼요. OECD 평균이 한 12%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노후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프로 보면 이래요. 예, 고령화 속도가 한국이 최고다. 이렇게 빠르게 된다. 2050년 되면 노인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아진다. 노인 빈곤율은 세계 1위다. 49.6%인데 OECD 평균은 12.4%이고 일본이 19.4%다. 그 다음에 법원에서 파산 신청을 한, 아까 노인 파산은 좀 개념이 달라요. 일본에서 노인 파산하고 개념이 다른데, 법원에서 파산 신청을 한 사람들의 연령대를 조사해 봤더니 노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25%, 4명 중에 한 명은 노인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게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지금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2014년 8월 18일 뉴스네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2,9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2명 중 1명이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47%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국민연금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60%. 그러니까 절반은 노후 준비를 아예 안 하고 절반 정도는 노후 준비가 돼 있는데 그게 국민연금이 전부라 이런 뜻이에요. 또 퇴직금을 미리 받아서 써버린 사람도 전체의 60%.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국민연금 외에 뭐 다른 개인연금이라도 좀 들고 있는 사람은 2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노후 문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할 가능성이 높죠. 일본은 젊었을 때 준비를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상보다 더 오래 살거나 아니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나 아니면 아파가지고 그냥 목돈으로 돈이 완팡 들어가 버렸거나 아니면 자식이 얹혀 살면서 이렇게 이제 어려워진 경우인데 우리는 아예 노후 준비 자체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악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늙으면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사촌 그 처제가 이제 미국에 사는데 한 10살 많은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은퇴할 때가 됐죠. 둘 다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를 남편이 하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연금을 계산해 보니까 평생 쓰고 남을 만큼 됐어요. 그러니까 뭐 와이프는 은퇴하려면 시간이 꽤 있죠. 10살 차이가 나니까. 근데 이제 야 이거 돈이 충분하니까 직장 그만둬라. 그래가지고 2010년인가 이때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뭐 유럽, 호주 뭐 이렇게 늘 놀러 댕겨요. 1년에 절반은 놀러 다녀요. 또 미국에서도 이제 날씨 추우면 저쪽 그 오데오 근처에 사는데 플로리다에 가서 이제 얻어가지고 살아요.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 사람들이 레이건 대통령 때 퇴직연금을 주식으로 적립하는 401k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미국 사람들이 모두 이걸 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당시에 401k를 했던 사람들은 내가 이제 월급에서 뭐 20만 원을 떼서
이렇게 내면 회사에서도 20만 원을 떼요, 같이. 예, 이게 매칭 펀드라 그래가지고 떼가지고 그거하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주가가 이 퇴직연금제를 시행하고 난 뒤부터 이렇게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서 금리로 불리는 것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증식을 보인 거죠. 더군다나 주식은 물가보다 훨씬 많이 올라요. 물가지수보다. 은행 이자는 물가를 넘기가 어려워요. 실질금리가 1% 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200년 평균을 통해서 물가 빼고 6%예요. 상승을 해. 복리 상승을 해요. 물가 빼고. 그러니까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금융위기 왔을 때 한국 나왔게 한번 물어봤어요. 야, 이 금융위기 나왔는데 너 주가 빠져서 어떡할래? 그랬더니 뭐 괜찮아.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또 오르는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또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때 아마 이때쯤에서 이제 은퇴를 결정을 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랬는데 그동안 실컷 세계 여행을 놀러 다녔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올랐어요.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펀드가 제일 많다 그랬거든요. 미국의 대형주 펀드. SPX라고 나타내는 미국의 대형주 500 펀드. 이게 이제 제일 많았는데 이게 올랐으니까 당연히 그동안 실컷 놀 돈을 다 쓰고도 노후 자금은 줄지 않고 더 늘어나 있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노후 준비의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앞서 말했지만 기업이 혁신을 하면 근로자들은 점차 어려워지고 또 영세 기업을 하는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은 다 어려워지고 뭐 자영업자나 뭐 소기업이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워지고 대신 혁신을 만들어낸 기업은 그쪽으로 부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쪽은 유리하고 이쪽이 불리한 이런 상황이 온다. 이렇게 하면 상황을 뒤집으면 돼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혁신 기업의 주식 지분을 사서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매출과 이익을 모아서 크는 이 기업은 주가가 점점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럼 주가가 오르면 내가 저축해 놓은 금액도 오를 거잖아요. 이런 원리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혁신에 의해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리한 위치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이게 주식시장의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제도상으로 그 영화배우 대통령이 이 혁신이 나오면 혁신의 결과를 근로자들한테 되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401K라는 시스템. 이 401K가 아마 법조항이 아마 401K 조항인가 그럴 거예요. 기업이 혁신을 해서 기업으로 부가 몰리고 그 혁신 기업에 의해서 도태되는 소기업, 근로자 또는 뭐 경쟁력이 약한 이런 기업 약자들이 혁신 기업의 지분을 그냥 적금 붙듯이 계속 직장 퇴직할 때까지 이렇게 적립하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당연히 2000년 이후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서 이게 컴퓨터 개발 때가 1981년 이때쯤 되죠. 인텔에서 이런 CPU 아주 8086 만들고 할 때가 이때죠. 이때부터 해서 혁신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혁신 기업으로 부는 몰리고 그 혁신 기업에 투자를 했던 근로자들은 노후 생활을 아주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죠. 실제 미국의 주가는 1870년
1861년부터 65년까지 남북전쟁이 있었죠. 그 남북전쟁 바로 이제 뒤가 되겠죠. 이때부터 미국 주가의 실질 주가 상승, 물가 상승 뺀 거예요. 물가 상승률은 빼고 남지기의 상승률을 한번 따져봤더니 이렇게 와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이렇게 가죠. 주가 요렇게 147년 동안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뭐 요즘에 미국 주가가 천정이라고, 이게 천정이니까 이게 똑같이 보이니까 천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미국 주가가 한 번 오르면 이게 2520% 실질로 물가 빼고, 또는 뭐 620%, 1060% 이렇게 올라야 이게 한 추세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겨우 금융위기 나서 뭐 140% 올랐는데 여기서 뭐 천정이 나오고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짧게 보면 안 돼요. 길게 봐야지. 짧게 보면 지팡이 짚고 더듬거리게 더 돼요. 멀리 봐야 목표를 딱 보고, 동맹이가 있으면 돌아서 가고, 그렇게 딱 목표를 향해서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미국은 이런 결과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퇴직연금을 만들어서 이 혁신이 가속되는 시대, 다른 말로 하면 혁신의 수단을 갖지 않으면 정말로 사는 게 힘들어지는 시대, 이런 시대에서 근로자들이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했죠.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주식에 적립하지 않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스스로 해야 돼요. 제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죠. 왜 주식이냐 하면, 주가지수의 상승률은, 봅시다. 자, 주가가 상승하려면 물건이 많이 팔리면 주가가 오르죠. 작년에 10개 팔리다가 올해 120개 팔렸다. 오르죠. 이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판매하는 개수가 많은 거를 경제 성장률이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 경제 성장률이 상승했다. 경제 성장률이에요. 또 가격이 올라도 주가가 올라요. 맞죠? 100원에 팔던 것을 110원을 올려받았다. 이 얘기 나오면 여러분 주식 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산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 즉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거. 또 하나는 가격이 오르는 거,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거.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 알파가 있어요. 왜냐?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을 구할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 모든 기업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지만, 주가지수는 모든 기업 중에서 상장된 기업, 그죠? 증권시장에 상장이 된 기업, 이런 기업들은 나쁜 기업들이 상장이 안 되잖아요. 전체 평균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기업만 되죠. 그 중에서도 주가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은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도 제일 좋은 기업이라면 성장률도 빠르고 또 이익 증가율도 빠른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기업 평균보다는 성장률이 빠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 산업 평균, 상장기업 가중평균에서 전체 산업 평균을 뺀 이 차이가 바로 알파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짠챙이들이 망하고 대형기업으로 몰리면 몰릴수록 알파는 커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변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기업들이 난립에 있다가 경쟁력이 없는 기업부터 하나씩 둘씩 망해가면서 이제 큰 기업은 계속 커지는 거예요. 물방울이 합쳐지듯이. 바로 이 합쳐지는 것이 알파인데, 주가지수는 경제성장률 더하기 물가상승률 더하기 이 집중도의 이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 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이것만 빼면 되죠. 그러니까 경제성장률 플러스 알파, 이 값이 6%가 넘는단 말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물가를 빼고도 6% 복리로 자금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주식을 고를 때 망하지 않는 기업을 고르든지 망하지 않는 기업을 아주 신중하게 고르든지 장기 장수할 수 있는 기업을 골라내든지 아니면 그게 자신이 없으면 주가 지수를 투자하면 되죠. 왜? 주가 지수는 망하는 기업은 빼내고 성장하는 기업은 새로 집어넣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갱신해 나가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그 지수 자체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형주 지수 같은 경우 기업을 고르지 않고 거기다 펀드를 넣어놨더니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금리 같으면 금리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 빼버리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복리로 한 1%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구매력이 증가하지 않아요.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왜? 화폐 가치가 계속 빠지니까. 그러나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이기 때문에 물가를 빼고도 이만큼이 나와. 이게 바로 6% 정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근로자들이 이렇게 주식에 적립을 해서 이렇게 은퇴 자금을 생각보다 훨씬 많이, 또 이게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더 많이 늘어나죠. 아까 우리가 노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예상보다 오래 사는 거라 그랬죠. 두 번째는 예상하지 못했던 물가 상승이라 그랬죠. 그러나 예상하지 못할 만큼 오래 살면 이 복리로 증식하는 기간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100살을 살든 150살을 살든 이 자금은 계속 늘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상보다 오래 사는 염려가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 물가가 상승하면 예기치 못하게 저 마련해둔 돈이 이게 구매력이 약해져서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주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물가가 오르면 같이 오르는 거라. 유가가 오르면 원유 회사들이 다 오르고, 밀가루가 오르면 밀가루 뭐 과자도 뭐 다 오르고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이게 물가가 오르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많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해지가 딱 되는 거예요. 물가 상승에 대한 보상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후를 준비하려면 이 사는 기한의 관계가 없이 계속 자금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물가의 관계없이 물가 상승을 커버할 수 있는 자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자산은 주식밖에 없어요. 예금이 그걸 할 수 있어요? 부동산이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바로 이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뭐 이 여기서 적립했던 사람은 다 부자 됐죠. 주식 가지고 안 망하고 쭉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부자 됐어요. 워런 버핏은 이쯤에서 코카콜라 사가지고 부자 돼버렸고, 일본 사람들도 주식에 적립을 했으면 부자가 됐겠죠. 근데 이렇게 빠지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요? 지수가 이렇게 빠져도 전체가 빠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세계 제일의 경쟁력 갖고 있는 도요타 있잖아요. 여기에 적립하면 되잖아요. 오토바이 하면 스즈키가 세계 최고죠. 이거 일본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에 정말 세계 최고인 기업들, 안 망하는 기업들 잘 보고 관리해 가면서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으면 괜찮죠. 캐논 같은 경우 카메라로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스마트폰 나오면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고 판단해야 되죠. 벌써 실적이 달라지잖아요. 예. 일본 주가가 빠져서 모든 기업이 빠졌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데 적립을 했으면 이게 80살까지 살 거를 100살까지 살 때도 문제가 없는 거고, 물가가 옛날 가격으로 계산하고 계산착오를 해놨어도 나중에 가서 문제가 없는 거죠. 청세계리들을 만드는
시내주화. 오토바이 하면 뭐 스즈키 오토바이. 이 보안업체죠, 세이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를 굳이 그 예금이나 이런 데다가 자금을 보관하지 않고 이런 기업을 골라서 하거나, 아니면 일본 경제가 영 불안하다, 일본이 빨리 노령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또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공장을 뜯어서 중국으로 옮기고 이런 게 아무래도 이게 불안하다, 그러면 다른 나라 있잖아요, 미국. 그렇지 않은 나라 있잖아요, 미국. 아니면 중국. 세계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분산해서 펀드를 사서 늘리면 되잖아요. 그 사촌이라고 하는 그 친구도 나보다 10살 많죠. 메인이 미국의 대형주 펀드고 SPX고, 그 다음에 인도 펀드 갖고 있었어요. 인도 펀드. 그러니까 한 나라에 집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알고 연구를 해보면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물론 가다가 이건 문제가 되겠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겠지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혁신에 의해서 빈곤이 확산이 되고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기 전에 나한테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바로 혁신을 주도하면서 부가 집중되는 기업의 지분을 따서 늘려야 된다. 이게 요령이에요. 사실 일본이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해서 그렇지 세계에서 제일 가파르게 성장한 나라, 주가가 제일 모르는 거예요. 만약 이런 데서 계속해서 적립을 했다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뭐 이걸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적립을 했다면 지금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 상승 이후에 조정 거쳤으니까 이 상승 나오는 시기거든요, 이 상승. 일본 시장을 2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봐서 그렇지 50년, 100년을 보면 이게 엄청난 상승. 여기서도 한번 가다가 이게 조정받고 쫙 치고 올라오고 조정받고 치고 올라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한국 시장이 이래요. 가다가 조정받고 조정받았으니까 이제 쫙 치고 올라갈 때. 미국 시장이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주가가 이게 오르고 내리는 이 과정이 이제 어려운 건데, 이거 보세요. 이 부분이 이 불황기예요. 경기 침체와 위기가 있던 시기예요. 그 색칠한 부분이죠. 여기 보면 군데군데 있잖아요. 여기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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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시기들이 세계 경기가 금세 망가질 것 같은 엄청난 위기, 경제 침체가 왔던 시기예요. 근데 길게 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잠시 지나가는 그런 어려움일 뿐, 이 전체 주가 상승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기회에 망해서 없애주지 않고 견딜 만한 기업, 그만큼 경쟁력이 강하고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이런 기업들을 모아서 가져가면 그걸 끝이에요. 이게 80년 만에 세계 금융위기, 또 외환위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 이런 얘기죠.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단기로 보면야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이게 변동이 크니까 100% 올랐다 50% 빠지고 이렇게 변동이 크니까 이게 이 돈이 줄어드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되겠지만 큰 흐름으로
그런 변동을 거치면서 장기로 상승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오히려 그렇게 내려왔을 때가 싼 값에 매수해 놨다가 나중을 기다릴 수 있는 굉장한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찬스 아닙니까? 그래서 변동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기업의 재무구조가 나쁜 것이 그게 두려운 것이지, 재무구조가 나빠서 망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는 이 변동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장기를 투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파도의 출렁임일 뿐이죠. 한국의 종합주가지수도 무지하게 빨리 오른 주식이 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잖아요. 여기서 이 상승폭은 다른 나라의 상상을 초월할 수준으로 빠르게 오른 거예요. 다만 여기서 여기까지가 느려서 그렇지. 왜 느린 줄 아세요? 중국이 자기 돈을 4분의 1로 낮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달러에 2위안 하던 중국 돈을 어느 날 갑자기 8위안으로 딱 다운을 시켜놓으니까 어때요? 중국 제품이 어마어마하게 싸보이기 시작하죠. 갑자기 달러로 계산하면 1달러에 2위안 하던 게 4분의 1달러로 확 줄어드니까 얼마나 값이 싸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 걸 안 사고 중국 걸 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시기 동안 이게 성장을 못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중국이 그동안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외환보유고를 3조 달러 이상 쌓아놓고 그러고도 매번 돈을 버니까 이렇게 돈 버는 나라에 돈은 비싸지게 돼 있거든요. 중국 위안화가 지금부터 오르게 되고 지금 뭐 180원 하나요? 1위안에 80원 하는데 이게 위로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위로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니 뭐 이게 예금이 늘고 이게 재산이 탄탄해지면 당연히 그 안정도가 뛰면서 그 나라 돈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위안이 지금은 180원 하지만 나중에 1위안당 200원, 250원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뭐 170원, 1위안에 176원인데 나중에 1위안당 250원 가는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팔 것 같아요? 지금 훨씬 잘 팔지. 그런 시기를 우리는 염두에 두고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혁명, 정말 살기 힘든 혁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0 외환위기 이후에 무지무지하게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정보혁명과 앞으로 다가올 불과 5년, 10년 내에 다가올 인공지능 혁명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기술은 성장의 기업을 선별해서 선별하는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 어떤 기업이 혁신을 주도해서 부를 집중시키고 있는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그 기업의 지분을 사서 모으는 거예요. 사서 모으기만 하면 돼요. 사고 팔고 할 필요는 없어요. 사고 파는 기술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적금하듯이 자동이체 하듯이 이렇게 사서 모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리 로봇가 생산을 하고 일자리를 뺏어도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이거 뺏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먹는 거 생활을 하는데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수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이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지금이나 로봇가 활보를 하는 미래나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 다음에 경쟁력 1등을 하는 기업. 막 기업들은 쌈박질 하다가 이제 하나씩 무너지고 맨 마지막에 우승자가 남는데 그 중에 1등 하는 기업은 끝까지 가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골라내는 기술, 그 다음에 저 기업이 얼마짜리인지 이 값어치를 계산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처럼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해서 병들고 늙어서 죽는 거거든요. 이렇게 변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기업이 안 변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면 삼성전자가 옛날 삼성전자랑 지금 똑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하고 똑같이 태어나고 자라고 성숙해서 병들고 늙어서 죽는 게 이게 기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변하는 기업에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컨트롤. 이 기업이 내가 예상하는 대로 잘 가는지 아니면 내가 예상했던 것하고 다른 길로 가는지 이거를 점검하고 점검해서 이상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이런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투자하면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한국은 저성장이고 뭐 노령화가 되고 있고 또 이 중국이 치고 올라가니까 점점 경쟁력은 없어지고, 그런데 어떻게 투자를 해요? 왜 한국에 투자를 해요? 노령화 안 되고 젊은 사람이 막 늘어나고 남북이 갈려지지 않고 해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없고 뭐 이런 나라 주식을 투자하면 되잖아요. 왜 한국에 고집을 하냐고요. 한국이 아니면 한국 바깥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로 눈을 넓혀서 투자의 시야를 넓히는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자는 적립식으로 하면 돼요. 연히 사서 그냥 늘리기만 하면 돼요. 문제는 사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주식 가지고 도박을 하거든요. 올라서 10% 먹으면 차익 실현, 밑으로 내려가서 10% 내려가면 손절. 이건 뭐예요? 동전 집어 던져놓고 앞면이 나오면 돈을 먹고 뒷면 나오면 돈을 주고, 뭐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열 명이 투자하면 대체로 8명 이상이 도박을 해요. 투자는 그게 아니죠. 투자는 내가 이 기업을 가지고 5년을 가면 이 기업이 5년 동안 얼마나 크는가, 그래서 내가 가지는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가, 이걸 계산해 놓고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관리하는 거죠. 투자에는 관리가 필요해요. 도박에는 배팅이 필요한 거고 투자에는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런 기술들을 다 이제 교육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이제 이 10년 동안 2015년부터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 기업을 보면서 이제 깨달은 바가 커요. 왜냐하면 이 유나이티드 제약은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연평균 50%씩 성장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경영자가 2003년 되니까 경영자가 뭐 베트남하고 또 중동하고 미국에 공장을 세운다 그래요. 이 우리나라 제약 회사 중에 그런 회사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유한양행의 30년 주가를 봤어요. 유한양행의 30년 주가를 미리 이제 보고, 제약주를 오래 들고 있으면 이게 장기로 오르는구나, 이걸 알고 있었었죠. 근데 보니까 이 유나이티드 제약의 경영자의 마인드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거예요.
유나이티, 이게 유한양행이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쫙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게 제약주는 정말 경쟁력 있는 제약주는 오래 갖고 있으면 이거 돈이 되는구나. 이걸 그때 2003년도 이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봤더니, 제약회사가 베트남에다 공장을 짓는다? 베트남은 인구가 8천에다가, 그죠? 거기 그 주변에 뭐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이런 데가 다 이게 미개한 나라잖아요. 베트남에 약공장 하나만 세워놓으면 다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네. 이 생각이 전부 들었고, 또 하나, 중동. 그 당시만 해도 뭐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싸우고 쿠웨이트하고 이라크 싸우고 맨날 쌈박질이죠. 뭐 코피 터진 놈, 다리 지킨 놈, 다 이거 치료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데다가 제약 공장을 세우니까, 야, 이거 괜찮네.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그 동호회 회원들한테 유나이티드 제약은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대단히 유명하니까 자녀들 계좌에 적립식으로 이거를 투자를 해줘라. 매월 얼마씩.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업이에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이게 올랐다 빠지면 이게 한 30%씩 빠집니다. 여기서 빠지면 반토막이에요. 이렇게 빠진 게 이게 한 반토막씩 하락하는 거예요. 오르고 빠고를 반복하면서 움직였는데, 자, 이때 819원이었던 이 주식이 10년이 지났죠? 2005년부터 시작해서 10년 지나니까 이게 29,000원 950원까지 가고 내려왔죠. 이걸 보니까, 그때 생각했던 그 얘기가 맞구나. 이제 이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2005년부터 이 시기 동안 무수히 많은 장세를 겪었거든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 정말 좋았던 이 시기에 정말 몇천만 원 가지고 뭐 2, 30억 만들었던 사람들 수없이 봤고, 또 그 사람들이 또 2009년 8년부터 2012년 이 시기에 또 망해가는 것도 많이 봤고, 투자 방법이란 방법 온갖 것들을 다 경험을 해봤는데 10년 전에 비해서 자금이 꾸준히 늘어나는 방법은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을 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였어요. 많이 번 거는 많이 깨먹고 이렇게 해서 2005년에서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1년에 20% 이상 돈 버는 거는 이걸 뭐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막상 시장이 어려운 시기를 겪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정말 괜찮은 기업, 장수할 수 있는 기업, 경쟁력이 있는 기업, 이런 기업에 지분을 사가지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이게 저절로 되더라 이거예요. 그걸 알려준 게 유나이티드 제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은 적립식으로 그냥 사모으는 거예요. 앞으로 이 기업이 앞으로 10년 후에도 이게 계속 갈 거예요. 20년 후에도 갈 거예요. 이 당시에 30년을 예상하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30년으로 갈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10년에서 끝날 것 같습니까? 지금 사도 되죠. 다만 나중에 가니까 요령이 생겨요. 이런 데서 사는 것보다는 이런 데서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이 절반을 쪼개놓고 왔다 갔다 하는 이 변동폭을 딱 그려놓고 로그 차트로 이 절반 아래쪽에서 사면 이게 돈이 돼요. 위에서 사면 고생하는 시간이 한참 걸려요. 나중에 긁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사도 시간 지나면 몇 가지 올라가는데 이 시간은 고생을 해야 돼요. 본전 찾기까지. 여기서 사면 이게 본전 찾기까지 딱 결국에는 올라가는데 이게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살 때 이게 내가 이 위치가 싼지 비싼지 따져가지고 싸게 사는 게 이게 이제 요령이 되는 거죠. 이게 기술이에요. 싸게 사는 게. 그래서 이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정말 좋구나. 이게 이제 알았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적립식 투자를 하는 예.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옛날부터 이게 참 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요. 이런 기업은 주가가 쭉 상승에 이게 맞거든요. 이게 원래 주가는 이거 따라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익이 계속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나는데 주가가 무지하게 안 오르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때 이익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주가가 안 오르고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기업은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나는데 주가가 안 오르고 이게 참 그지같이 생긴 이런 기업이 있으면 그걸 바로 적립식 투자하면 최고 좋아요. 이렇게 계속 매월 10만 원씩 이렇게 사면 자동이체로 딱 하고 사고 자동 딱으로 사고 아니면 아들이 있으면 애들한테 사라 그래요. 10만 원 자동이체 해주고 그 기업 몇 월 며칠 날 들어가면 사라. 네가 와서 쌀 때 사라. 뭐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돼요. 그럼 살 거잖아요. 뭐 잊어버리면 한 3개월치 모아서 사든지. 그러면 이렇게 10만 원으로 정수하면 이렇게 돼요. 자, 주가가 하락하면 10만 원이지만 사는 개수가 50개로 늘어나죠? 주가가 올라버리면 사는 개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쌀 때 사는 게 낫죠. 올라가는 놈보다 내려가는 게 낫고 막 오르는 것보다 천천히 오르는 게 낫고 이게 적립식 투자예요. 왜? 지금 당장 팔 게 아니니까. 5년 후 10년 후 팔 건데 지금 주가가 막 오르고 있으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립식 투자가 좋은 거예요. 왜? 주식에 게임 하는 사람은 주식을 사가지고 배팅하는 사람은 사놓고 바로 올라야 좋거든. 투자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사고 다음 달에 사고 또 할 건데 이게 오르면 짜증나는 일이거든. 그랬다가 천천히 했다가 나중에 딱 제가격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안 오르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주식은 1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은 수량을 살 수 있었죠.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실적 좋아졌고 재산도 늘어났는데 주가 안 오를 수 없잖아요. 반드시 올라야지. 그래서 이제 막판에 오르고 나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투자 원금이에요. 이게 녹색선이. 적립으로 투자하는 투자 원금이 이렇게 돼요. 그럼 1,000만 원어치 샀죠? 근데 이제 요 빨간색이 평가 수익률이에요. 평가 잔액. 쫙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10년 지나니까 거의 한 1억 가까운 돈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10만 원 모아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나 주식은 이게 가능해요. 이 시뮬레이션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년에 걸쳐서 월 10만 원을 적립했을 때 나온 결과예요. 어때요? 이거 해볼만 하잖아요. 손해보는 셈 치고. 담배값에 껴서. 바로 이런 수단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노후 걱정이 이제 낮을 수 있죠. 근데 지금 내 목돈이 없는데 어떻게 담배 끊어가지고 담배 사는 돈으로 10만 원씩 정말 이런 기업 하나 모으면 되잖아요. 골라서. 이렇게 주가가 천천히 오르는 구간에서도 이렇게 적립식으로 하면 쌀 때 주식을 많이 사기 때문에 수익이 거의 마이너스 안 나고 플러스로 나와요. 여기서 주가가 멍창 빠졌죠? 뭐 빠지니까 이제 수익률이 마이너스 나긴 났는데 조금 회복하면 바로 플러스로 전환돼요. 이게 적립식의 매력이에요. 800만 원 넣는데 그냥 1200, 1400 이거 유지되잖아요. 주가가 그렇게 안 올랐어도.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저평가가 해소되는 상승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오죠. 처음부터 올랐으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적립식은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주가 오르는 주식은 같은 금액으로 수량을 덜 사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률이 많잖아요. 그러나 처음 사기 시작할 때부터 빠졌다가 올라오면 수익이 제일 많고, 그죠? 계속 빠다가 나중에 가서 딱 치고 올라오는 주식은 수익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안 오르고 계속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위로 올라가면 그 다음 수익이 많고,
처음부터 꾸준히 올라가는 주식은 수익이 제일 적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주가가 빠졌다 올라가는 게 제일 힘들고, 그 다음 힘든 게 주가가 안 올라가고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려운 주식들을 투자하는데, 이게 굉장히 쉬운 방법이다. 근데 실제 요즘에 담배값 4,500원이잖아요. 그럼 1년이면 한 160만 원 되는데, 술값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금을 가지고 1년에 많이도 아니고 20%를 성장하는 기업, 그 매출하고 이익이 20% 매년 증가하는 이런 기업 많아요. 그런 기업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기업을 골라서 적립을 하는 경우에, 그죠? 1년 적립하면 160만 원 적립되겠죠? 10년간 하면 1,600만 원 적립될 거예요. 이렇게 적립했던 기업이 20년 후에는 3억이 되고 30년 후에는 19억이 돼요. 이 정도면 여러분 노후 커버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40년 되면 이게 이제 119억으로 늘어나니까. 물론 119억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죠. 이때부터 계속 써야 되죠. 써서 이제 이렇게 이 금액이 뭐 안 되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제로를 만들고 죽는 게 최고 좋은 거고. 이렇게 표 그려놓으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119억 대봤자 나는 죽는데 그때 뭐 했어요? 이게 멍청한 질문이죠. 안 쓰고 했을 때 저렇게 된다는 거고, 그 뒤 전에 충분히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노후는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돈 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5년 더 살까 봐서 일본 노인들이 그래요. 나중에 이제 식비가 제일 덜 들어간 게 국수예요, 국수. 1,000원에 이제 2개짜리 국수 사다 놓고 그걸로 이제 하루를 때우는 거예요. 국수 한 번 먹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만 원씩) 매월 적립을 하는 경우에도 이래요. 1년 적립하면 12달이니까 120만 원이죠. 10년 하면 1,200만 원 적립되겠죠. 20% 성장하는 기업을 이렇게 사면 40년 후에는 88억이 돼요. 30년에는 14억이 됩니다. 그럼 또 여기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40년 20% 성장하는 기업이 있어요? 드물죠? 그렇지만 10년씩 갈아치우면 될 거잖아요. 10년 동안 20% 복리로 성장하는 경우는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그 10년 전 쭉 체크해서 매출이 떨어지는지 아닌지 봐서 성장률이 20% 가다가 15% 줄어들면 왜 그런가 봐서 이게 성장이 이제 좀 성숙이 됐다. 이렇게 보면 새 멤버로 교체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20년도 좋고 30년도 좋고 40년, 50년, 60년, 70년 얼마든지 지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으로 보면 이게 이거 만들기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애들을 한 25세, 30대 돼서 부자 만들기는 쉬운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 복리로 늘리는 기간은 원금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원금이 만들어지니까. 문제는 투자할 기간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기간이 얼마나 많냐가 이게 가장 문제인데, 여러분은 뭐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뭐 시간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보다 좋은 게 없죠. 시간이 돈인데. 복리에서는 시간이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평균 수명이 뭐 10년마다 5년씩 늘어나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기업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금 뭐 세계 경제가 몇 년 어려우니까 뭐 저성장이 어떻고 세계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세계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주택하고 자동차예요. 이 시기에 1990년, 2000년 이전에는 이 아래쪽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안 된 나라가 대부분이었어요. 넘는 나라는 선진국들, 인구 전부 합쳐서 한 8억 정도 되는 선진국들이었어요. 60억 인구 중에 8억이 아주 특혜를 받아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었고, 세계 경제가 성장한다 그러면 선진국 경제가 성장할 때 성장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보세요. 이 2000년부터 이 시기 동안에 인구 많은 이 나라들이 엄청나게 소득이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하면 그때부터 집을 가지려고 하고 자동차를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많은 인구들, 25억 인구, 나중에 한 45억 인구가 내 집 마련, 내 자동차 마련하면 어마어마한 경기가 되는 거죠. 선진국 여태까지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8억 인구가 선진국 집 짓고 자동차 사느라고 만들었던 그런 경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성장 국면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중국의 성장을 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잖아요. 14억 중국이 그렇고, 이제 12억 인도가 그렇고, 2억 5천 인도네시아가 뒤따라오고, 2억 브라질, 9천만의 베트남, 1억 2천 멕시코, 7천만 터키, 네?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요. 그리고 또 주위의 눈을 둘러보면, 세계의 눈을 여러분 시야를 넓혀보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투자기가 많아요. 우리는 굉장히 이점이 있잖아요. 왜? 선진국들이 1945년부터 2000년까지 한 60여 년 동안 이 성장해온 그 결과를 우리는 1950년 이후 2000년까지 굉장히 단축 코스로 경험을 했거든요. 대한민국 굉장히 그래요. 대한민국 1인당 GDP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선진국들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굉장히 느린 속도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못 사는 상태부터 굉장히 잘 사는 나라까지 빠른 시기에 변화를 경험하면서 그 안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역사를 보면 다 있어요. 어떤 기업이 망하고 어떤 기업이 성장을 하고 어떤 기업은 살아남아서 오래 성장하고 어떤 기업은 중간에 망하고, 그 결과들을 고시 공부를 하듯이 파고들어서 결과를 딱 알고 나서 러시아, 브라질, 중국, 남아공 이런 나라에 가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 어마어마한 지식 아닙니까? 완전 돈이죠, 돈. 여기에 세계 10대 음식 기업이 있어요. 뭐 네슬레, 커피죠? 코카콜라, 펩시콜라, 뭐 이건 뭔지 모르겠고, 유니레버, 다노네, 마르스, 몬델레즈, 뭐 이런 켈로그, 이런 하여튼 세계의 식품 회사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이런 나라들 보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런 데서 오렌 버핏이 샀으니까 당연히 세계적인 부자가 되죠. 그리고 안 팔고 있으니까. 코카콜라를 샀다 팔았다 한 놈들은 다 망했고, 안 팔고 갖고 있는 오렌 버핏은 지금 세계에서 몇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10만 원씩 적립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되죠. 나중에 가면 늙으면 이제 하나씩 팔아 쓰는 거고, 한 주씩 한 주씩 팔아 쓰면 되죠. 펩시콜라 똑같죠? 켈로그, 이뭐 느끼는 거 없어요? 아, 이렇게
장수하는 기업이 뭐 특징이 있네. 유니레버. 뭐 빠질 때는 뭐 3분의 1 토막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심하게 빠지만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사람들이 먹고 사는 식품인데 경쟁력만 잃지 않으면, 불황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으면 그건 계속 가는 거죠. 상대방이 쓰러져서 없어지고 나중에 더 잘 가는 거죠. 그럼 미국 기업만 이렇게 잘 가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커피 만드는 동서 18년 동안, 여기 99년 2016년이니까 18년이죠. 여기까지 딱 50배 올랐죠. 50배. 500원에서, 이게 100배인갑다. 494원에서 47,900원이면 100배죠? 100배. 100 타임즈 100만원 넣어놨으면 1억 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적립했으면 난리가 난 거죠. 뭐 노후 세계 돌고 그래도 이제 남는 그런 된 거죠. 커피야 뭐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먹는 거니까 여러분이 소비를 해주잖아요. 주시 프레시먼트 껌 과자 장사도 이렇게 3,000원 하던 게 지금은 290원, 거의 1000배 가까이 지금 가고 있죠. 80년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월급 받아가지고 국민연금을 넣지 않고 여기다 넣었으면, 보험을 넣지 않고 여기다 집어넣었으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이제 변해 있게 되죠. 코카콜라 오르는 대신 우리는 롯데 칠성이 있잖아. 사이다가 있잖아. 칠성 사이다. 네. 이렇게 올라오니까 2,600원에서 지금 290만원 왔으니까 1000배 올라갔죠? 1000배. 이런 하락 위기 무시하고 정립했으면 노후 편안하죠. 오뚜기 초코파이 젤레다. 어때요? 이런 게 보면 여러분 노후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생각, 이게 전략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런 변동만 극복할 수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뭘로 극복을 하느냐? 기업의 내부를 살필 줄 알아야죠. 불황에서 이게 망하는 기업인지 아닌지,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왜? 어려울 때는 경쟁력이 약한 놈이 먼저 자빠지고 경쟁력이 센 놈은 맨 마지막까지 있다가 나중에 확 크는 거거든. 그것만 구분할 수 있는 요령을 알면 이게 가능한 거죠. 30년, 이게 이제 몇 년, 한 2, 3년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편인데, 30년 장기 상승했던 게 보면 뭐 생각 여러 많아요.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만 있냐고요. 우리나라는 속성이니까 빨리 성장을 했지만, 뭐 중국, 베트남, 뭐 무슨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 이런 나라들에 수없이 많을 거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대한민국 증시하고 미국 증시에서 어떤 기업이 오래 살아남았는지, 어떤 기업이 길게 30년, 40년을 성장하는지 이것만 알아면 돼요. 장기로 살아남을 수 있는 DNA가 뭐냐? 이걸 알아내면 그걸 똑같이 적용하는 거죠. 성장하는 나라들, 이제 인구가 팍팍 늘어나기 시작하는, 피라미드로 팍 늘어나는 나라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런 기업은 앞으로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영국 석유에서 2035년까지 세계의 인구하고 GDP 전망을 해서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세계 인구가 OECD 여기죠? 여기가 이제 OECD 국가들, 중국,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인도,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2035년 가면 이 아프리카가 확 늘어나죠? 인도 많이 늘죠? 그 외에 기타는 늘어나고. 지금 세계 경제는 여기에요. OECD 국가 거의 절반 차지하고 나머지 국가가 절반 조금 못 미치는 형태가 되지만 2035년이 되면 이쪽 지금은 저성장 국가라고 했던 이런 국가들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해서 규모가 커지고 OECD 국가는 조금 성장해요. 그래서 전체 성장을 따지면 연평균 3.8% 복리예요. 앞으로 15년 동안. 세계 경제가 0.3%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고속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는 뭐 이 저성장이네, 경기가 침체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 장기 전망하는 세계 전망은 앞으로 세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 인구가 증가하니까. 젊었던 인구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청소년이 어른이 되니까 당연히 성장률이 빨라지는 거죠. 더군다나 세계의 경기는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에 집을 몇 채를 짓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기가 파랑이 됐다가 불황이 됐다 이러는데 90년부터 세계 경기가 주택 경기가 계속 살다가 2007년부터 죽었죠. 죽어서 이제 2012년까지 망가졌다가 이제 서서히 살아나고 있죠. 그런데 이 경기가 과거에는 선진국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 나라들이 집을 짓고 자동차를 사면서 세계 경제가 이게 발달을 했지만 지금은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나라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마이 카, 마이 하우스, 마이 홈 이거를 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쪽수로 보면 얘네들이 8억, 나머지 이쪽이 60억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집 짓는 것보다 얘네들이 집 짓는 게 훨씬 더 많고 얘네들이 자동차 사는 것보다 얘네들이 자동차 사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 경제가 훨씬 더 역동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이 아직까지 노후 준비를 안 해놨어도 이런 세계 경제와 주식의 특성, 혁신과 또 거기에 의해서는 생겨나는 부의 집중과 빈곤의 확산 이 원리를 잘 알면 얼마든지 앞으로 여유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노후에서 그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돈이에요. 일단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이 되니까 돈이 가장 중요한데 나이가 들면 이제 거동이 불편하니까 누군가 돌봄을 받아야 돼요. 물론 자녀가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사회구조 변화를 볼 때 자녀한테 그거를 기대하는 게 무리일 수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실은 늙어서 가진 돈도 맡겨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녀한테 맡기면 위험해요. 변호사 같은 사람은 이 공적인 사람들한테 미국에서 이제 일본에서 후견인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변호사 지정을 하면 그 사람이 노후에 돈을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주죠. 치매가 되더라도. 그래서 돌봄, 그 다음에 이제 늙으면 대화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같이 얘기를 나눌 사람. 근데 그 노후 파산을 읽어보면 내가 이제 그 생활이 쪼들리잖아요. 물론 이제 뭐 통장에 뭐 1,200만 원 돈을 갖고 있지만
내가 1년에 50만 원씩 쓰는데 이거 가지면 이제 5년은 없어진다. 이거를 생각을 하면 이 돈을 못 쓰는 거예요. 10만 원도 못 써. 만 원도 함부로 못 써요. 근데 뭐 어릴 때 자주 만나던 친구들, 뭐 친척들 놀러 와라 그러면 가려면 다만 얼마 필요하잖아요. 교통비도 필요하고 가서 뭐라도 먹을 때 필요한 있어야 돼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모든 연락을 차단을 해요. 그리고 집에서 혼자 살아요. 찾아오는 거는 창문 앞에 찾아오는 비둘기 소리가 구구구 하면 그래 원체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창문 열어놓고 거기다 그냥 그 곡식을 좀 뿌려놓는 거야. 비둘기 소리가 들으려고. 이렇게 살아요. 우리 노후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노후를 지탱할 경제력이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노후에 돌보는 돌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친구 또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게 배우자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배우자가 있으면 생활비가 절약이 되고 배우자가 있으면 내가 어려울 때 돌봄을 받을 수가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을 교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큰 돈이 안 들어가려면 건강이 중요하고 부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지탱할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둘씩 짝져지는 건 뭐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짝져지는 건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짝져지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금하고 저축을 늘려두는 것도 좋지만 물가보다 높은 상승률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자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자산은 주식밖에 없다. 그래서 뭐 기업을 고르든 아니면 기업을 잘 못 고르면 그냥 인덱스, 지수를 가지고 하든 이런 데다가 적립 투자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부부가 함께 생존하는 게 노후 준비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또 하나는 건강한 신체.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자녀들이 끝까지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내 연금에 얹혀 살면 이건 참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저축을 해야 돼요. 돈도 저축을 해야 되죠. 은행에 저축하는 게 아니고 장기 성장주나 성장이 빠른 나라, 주가지수는 경제 성장률이 높고 물가 성장률이 높고 이런 나라에서 빠르게 오르니까 이런 나라의 인덱스에 투자하면 돼요. 또 중국처럼 지금은 기업이 그냥 난리돼 있잖아요. 그랬다가 요즘에 이제 기업이 어려우니까 하나씩 망하죠. 기업이 망하는 나라가 또 빨리 성장을 해요. 왜? 아까 알파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똑같은 사업을 10개가 하다가 9개, 8개, 7개, 뭐 6, 5, 4 이렇게 줄어드는 그 과정, 응? 하나씩 망해서 큰 기업을 합쳐지는 과정이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중국이 금방 망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뭐 개나 거리나 전부 사업체를 세워서 사업을 했지만 앞으로는 그 중에서 추려진다 이 말이에요. 기업이 추려지는 과정은 주가가 굉장히 빨리 오르는 과정이에요. 이해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망하는 기업이 생기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 기업이 있다가 어려워서 하나씩 망해가고 추려지는 과정이야말로 주가가 빨리 오르는 과정이다. 그래서 장기 성장주나 인덱스 펀드에 반드시 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 일부, 내 자금의 일부는 이렇게 물가 상승률보다 빨리 오르고
또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내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자금이 늘어나는 이런 곳에다가 적립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건강을 저축할 필요가 있어요. 체력을 저축하는 거죠. 체력을 지금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늙어서 이 건강 때문에 돈도 잃고 자기의 활력도 잃고 삶의 의미도 잃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방어를 해야 돼요. 세 번째, 부부관계를 원만해야 되고 함께 건강해야 돼요. 제일 좋은 게 부부가 함께 한날 한시에 같이 저 나라로 가는 게 이게 제일 행복한 삶이에요. 또 하나가 있다면 자금이 뒷받침되는 사회 모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게 대학원 동기들 뭐 100만 원씩 내가지고 야 주식 사놓자. 또 뭐 초등학교 우리 동창도 몇 명이 딱 모여가지고 야 100만 원씩 내. 주식 장기 성장할 걸로 사놓고 나중에 여기서 이익이 나면 그걸로 매일 모임하자. 뭐 이런 거 몇 개 있어요. 나중에 이게 사소한 거지만 작은 금액이지만 이게 수입이 없이 가지고 있는 예금으로만 살 때는 이게 아무리 작은 자금이라도 모이기 위해서 쓰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모임을 위해서 그런 자금을 지금부터 늘려서 한 30년 쫙 늘려놓으면 아까 보셨잖아요. 뭐 한 100배씩 이렇게 1000배씩 상승하는 게 있으니까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될지 1억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그 안도 안에서 아무런 금전 부담 없이 교통비까지 지원하면서 서로 모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서 한번 그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지금은 돌아가셨죠? 2013년에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이 양반이 미국 나이로 100세 될 때 신문 한번 탔었죠? 그때 나온 사진이에요. 이 세이프코라는 회사에서 요 할머니 사는 데 가가지고 할머니를 예쁘게 화장을 시켜가지고 사진을 찍고 감사장을 수여를 했어요. 왜? 여기 할머니가 그 군속에서 군속, 남편이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지를 옮겨 다니는데 1950년 우리 그 6.25 때 시애틀에 살았거든요. 군대가 시애틀에 주둔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도 뭐 돈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 이걸 어떻게 굴리면 좋을지를 이렇게 이제 그 뭐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아는 사람이 그 시애틀에 본사를 둔 세이프코라는 보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식을 사라 그랬더니 그 회사 보험료를 315달러 가지고 뭐 지금 돈으로 하면 315달러니까 한 31만 원 되나요? 옛날보다 훨씬 컸겠지만 옛날에는 15주를 산 거예요. 21달러씩.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식을 신발 상자에 넣어놓고 뭐 증권회사 직원이 많이 올랐으니 팔아라 그래도 안 팔고 또 많이 올랐으니 팔아라 그래도 안 팔고 계속 갖고 댕겼어요. 그 군인이니까 뭐 기지를 계속 옮겨 댕기면 댕길 때마다 가지고 댕겼다 그래가지고 뭐 선반 위에다 딱 올려놓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이 할머니가 100살이 됐을 때 그러니까 주식을 산 지 57년 후 이 주식의 금액은 15주가 미국은 액면 분할 무상증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수가 17,280주로 늘어났어요. 주식 증가분만 1152배가 됐고 또 주가는 내가 이 확인할 때 한 66.53달러였거든요. 3.16배 합쳤더니 315달러가 115만 달러가 된 거죠. 115만 달러 우리 돈은 얼마예요? 10,000 달러가 1,000만 원, 10만 달러가 1억 원, 100만 달러면 10억 원 이렇게 되나요? 네. 물론 이제 배당을 받았겠지만 뭐 배당은 빼고 계산한 거예요.
연평균 수익률 따졌더니 결코 높지 않았어요. 15.4%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이렇게 가지고 이런 금액이 만들어지니까 만약에 조금 더 적립을 해서 금액을 좀 늘려놨다면 이 노후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이 할머니는 이제 요 돈 안 쓰고 딸하고 손녀가 상속자가 있대요. 그럼 나눠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주가 보니까 이렇게 올랐어요. 이렇게. 이때 이 하락했을 때가 상당히 하락이 크거든요. 이게 5달러 하다가 이게 한 2달러로 빠졌으니까 반토막 나고, 여기서 50달러 하다가 20달러로 빠졌으니까 반토막이 더 났죠. 이때도 나는 기업을 믿고 팔지 않았다. 이렇게 할머니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예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한 사람이 주식을 사서 57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뭐 큰 수익이 났다, 이런 것들은 참 이 인류가 60억이지만 이 60억 중에서도 이런 예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드물게 나오는 예야말로 우리에게 뭔가 미래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여하튼 이 컴퓨터가 개발이 된 이후에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온 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어려워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한국인 같으면 일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요. 이런 시기에 우리의 현재 또는 미래를 비관만 할 게 아니고 이거를 극복했던 나라, 미국의 401k나 앞서 봤던 57년 보험 주식을 들고 엄청난 돈을 만들어낸 이런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도 지금 출발을 해도 앞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 30년, 40년, 50년이 있다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주식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노후를 아주 멋진 노후를 준비하셔서 오래오래 사시기 바라요.